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이미 12개의 금메달을 따내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8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5개의 메달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수단에 전해진 삼성 휴대폰과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팀장님과 말고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메달을 따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우선 부상과 관련해서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상 치료 그리고 전담 트레이너 이런 문제가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죠. 부상이 심각한데 대표팀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근데 어제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입장을 내놨는데 수차례 병원 검사 그리고 치료 받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전담 트레이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개인 트레이너 필요하다 의견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협회 쪽은 트레이너 계약이 끝났다. 그래서 연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들을 나옵니다. 안세영 선수 사실은 파리에서도 뭔가 본인에 대한 불만 표시 강하게 했죠. 작심 발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면서는 조금 더 자제하는 듯한 조심하는 듯한 입장인데 반면에 어제 협회는 10쪽짜리 보도자를 냈거든요. 그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여기 보시면 분량이 꽤 됩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안세영 선수가 내놨던 어떤 비판과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 이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 나와 계신데요. 배드민턴 협회가 10쪽짜리 보도자료. 글쎄요, 이게 통상 스포츠계에서 이 정도 분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도자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협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안세영 선수가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협회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와 갈등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10쪽 분량이 굉장히 좀 긴 분량이었는데요. 필요하다면 날짜별로 또 시간별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뭔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현지에서는 불만 제기, 그러나 귀국해서는 상의한 뒤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자제하겠다. 그리고 반면에 협회에서는 10쪽의 분량으로 아주 상세하게 뭔가 반박하는 이런 모습이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대표팀 감독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요. 안세영 선수도 얘기 좀 한 게 있는데 어제 모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바꿨고요. 선수들이 말하기 전에 그 생각을 제가 읽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찾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님이나 그 외 사무처나 그다음에 그 바깥의 분들 그리고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 드리나요? 저 아무 말 오늘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일단
저 뭐 협회 입장 정리하니까 저는 그냥 저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요, 어떤 갈등의 위치에 있는 이, 뭐랄까, 주체들이요. 안세영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혜진 기자. 어제 안세영 선수 사실 예상과 달리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평가하기를 사실상 침묵을 했다. 뭔가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사실 협회는 굉장히 자세한 반박을 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세영 선수가 조만간에 추가적인 주장이나 폭로를 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안세영 선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안세영 선수가 파리에서 3차례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이 금메달을 딴 직후에 입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출국 과정에서 또 한 번 입을 열었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배드민턴 협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귀국한 이후에 이제 입장을 전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귀국 과정에서 말을 했다시피 그동안 뭐 협회나 아니면 소속팀과도 어떤 상의를 하지 않았다. 본인의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안세영 선수가 소속팀 내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아무래도 또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또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배드민턴 협회가 이번에 진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협회가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는 것 정도를 약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지금 얘기를 자세히 안 하고 있다?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세영 선수만이 알고 있겠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장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은 말을 아끼게 된 것 아니냐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라는 뉘앙스를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게 사실은 본인의 부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고요. 그 이후에 트레이너 문제, 그것도 다른 국가, 본인과 비슷한 위치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좀 트레이너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어제 파리에서 귀국하기 직전에는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또 말들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어제 배드민턴 협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의 눈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세계 1위라고 해도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안세영 선수가 손흥민, 김연아의 기준이 맞춰진 거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혜진 기자. 그러면은 안세영 선수는 본인이 배드민턴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근데 과거에 김연아 선수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협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문제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도 그동안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라는 뉘앙스를 전했습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예. 아무래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 또 비슷한 랭킹의 선수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교가 확실하게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 배드민턴 협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에게 트레이너를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배치를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측면에 있어서 안세영 선수는 내가 세계 랭킹 1인데 이렇게까지밖에 우리를 지원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 협회는 안세영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너가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거는 협회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손흥민, 뭐 김연아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들과 좀 직접적인 비교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전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길을 거는 선수에게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그런 식의 눈높이를 가지면 안 돼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알려진 협회 입장에서 저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손흥민, 김연아 선수의 기준이라면 뭐 부족하죠. 그다음 협회 입장은 그렇게까지는 지원 못합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는 아니 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협회 입장에 대해서요. 지금 누리꾼들 반응이 좀 나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죠. 여기 보면 위 아랫부분에요. 뭐가 다르나? 세계 랭킹 1위한테 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도 김연아급 아닙니까? 28년 만에 금메달 따온 선수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합니까? 약간 손정희 변호사? 협회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누리꾼들 반응은 호의적이자는데 여론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여론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회가 조금 더 부주의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협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선수들한테 최고급, 최선의 어떤 대우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으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안 선수를 품는 모습을 대승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 마치 손흥민 선수급 아니잖아 막 이렇게 좀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손흥민 선수급이지 세계 랭킹 1인데 이렇게 사실 불필요한 소모전이 사실은 분야는 종목은 다르지만 그 종목에서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또 이제 비교하는 영상, 뭐 사진 이런 것들도 올리면서 다른 중국 선수, 대문 선수들은 다 코치가 별도로 있고 트레이너도 2명씩 있고 또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이 지원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혜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발, 비즈니스석, 선후배 문화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왜 특혜냐? 신발이라는 건 자신이 경기를 위해서 적정하게 나한테 맞는 신발을 신겠다는 거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가 이코노미석이 좀 불편하니까 비즈니스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그렇게 특혜이냐 이런 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협회가 조금 더 이런 의견들을 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입장을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방금 전에 안세영 선수가 SNS에 본인의 입장을 좀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속보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세영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말씀드릴 것이다. 뭔가 좀 준비를 하나 본데요. 하나 더 보죠. 자,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받은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된 뒤에 입장을 낸다. 그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김수환 평론. 네. 이거 뭔가 벼르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저 얘기. 아니, 저건 굉장히 배려심이 저는 깊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SNS 글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좀 발언권을 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 이게 안세영 선수와 협회의 양자 관계만 보면 예. 협회를 우리가 지적하고 그 잘못된 점을 부족한 점을 좀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체육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시야가 필요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엘리트 체육 위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예, 우를 예. 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다룰 때는 물론 양자만 생각할 때는 또 철저하게 가려야 될 것이 있겠지만 예.
그 외의 부분들도 배려를 우리가 좀 해가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비슷한 얘기를 안세영 선수가 지금 지금 나왔네요. 하는 거죠. 예. 앞서서 사실은 파리 현지에서 배드민턴 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그 자리에는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런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본인의 입장을 글을 올렸는데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려. 지금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은 기자회견 때 모습이에요. 이 두 선수들 사실 굉장히 표정도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세영 선수의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저의 입장 지금 보겠습니다.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다. 또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받은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다. 자, 저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 일단 사과하는 입장도 좀 냈고요. 그리고 저의 입장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선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당하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무슨 얘기를 담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사항이죠. 자, 일단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갈등 국면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부상 얘기를 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부분, 이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차차 정리하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은 저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항상 계획을 가지고 다니고요.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이 억누르고 살았던 것도 많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 좀 쉬면서 정말 웃으면서 투어도 다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그 구체적인 건 없이 모호하게 이렇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올림픽을 마무리하고 가면 안세영 선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서 어떤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다면은 구조 개선을 좀 할 계획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대표팀과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이게 은퇴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향후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지금요. 이 배드민턴 관련해서. 대표팀 경력을 5년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 27세가 넘어야지 일단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협회 추천 및 체육회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대표팀 요청 시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좀 있다 그러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 이 규정 다 따져보시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대표팀, 국가대표의 경력과 지위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 규정입니다. 만 27세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극히 어렵거나 이 협회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니 재량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서 한 개인이 만약에 어떤 경위로든 이제 요 협회나 이 대표를 통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선수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안한 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규정이 이제 조금 가혹하다라는 지적은 따랐으나 문제는 협회 측면에서도 협회를 운영할 때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조차 없으면 어린 선수들이 충분히 육성해 놓고 개인 자격으로 자꾸 단체에서 이탈해서 나가면 또 단체가 운영이 전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스폰을 받아서 선수를 육성하고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양쪽의 각자의 이제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
것들이 지금 이 안 선수의 문제에 또 같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 분위기라면 협회가 예외를 인정해줘서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보통 얘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개인 자격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이게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혹시 이러다가 이게 과거 사례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귀화해서 대표 어떤 국제대회 출전하는 방법.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항상 이런 문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운동선수로서 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집중하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갈등이 불거지면서 혹은 장기화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경기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다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안이 바로 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협회가 그 보도자료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자면요. 대부분 우리는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시스템적인 부분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아가겠다. 다만 어떤 규정까지 바꾸면서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훌륭한 선수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그 선수의 기대치도 있지만 또 협회가 그걸 다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첫 이슈를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치진도 있지만 후원을 해주는 분도 있고요.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서 그게 다 해당이 되지요.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다 귀국을 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예, 우리 또 그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지금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뭔가 굉장히 만족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잖아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재용 회장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기분 좋다.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죠. 그거 성과 좋은 것 같아. 뭐 구체적 제품명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강조를 좀 했고요. 정의선 회장은 양궁이 잘 돼서 좋다. 그리고 아울러 배드민턴도 잘했다. 성과가 냈다. 이 뜻이겠죠. 김상희 평론가. 네. 우선 이재용 삼성 회장의 휴대전화 이른바 셀피 마케팅. 이거 대단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뭐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요. 1998년부터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해온 지금도 올해도 이번에도 후원사죠. 이번에도 이제 주요 후원사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할이 훨씬 좀 돋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의 운영, 홍보에도 삼성의 어떤 제품이나 기술들이 쓰였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IOC나 이런 데와 협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현장 방문도 하고 선수들을 현장에서 부족한 걸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이 성과가 나빴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성과까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식 때마다 저 핸드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도 상당히 증진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제가 재벌 뭐 이렇게 홍보만 너무 한 것 같아서 비판적인 시각도 좀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일부에서는 이재용 회장께서 법적 문제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더 셀피 마케팅. 또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그 아까 말한 이 핸드폰을 다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따로 준비된 이 핸드폰으로 단체, 그러니까 메달 딴 선수의 단체로 사진 찍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케팅식으로 뭐 대단한 마케팅이 된 겁니다. 소정 변호사께는요. 양궁협회 회장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 역시 대단한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 양궁협회장은 이거 1983년에 정몽준 회장이 처음 했습니다. 초대 회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정몽구. 그다음에 이거 아들이 정의선. 이렇게 지금 몇십 년입니까? 뭐 40년 된다고 그러죠, 지금요? 41년. 그런데 지원을 하되 간섭은 개입을 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건데 헌신적으로 지원했죠. 그렇지만 이제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게 잡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몇 년째 10년패 아닙니까? 여자 단체전 10연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 그래서 이제 그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제 아마 5천쯤 될 겁니다. 거기 정주영 회장 동생이시네요, 지금. 아니 비교 너무 되니까. 그래서 축구협회도 이제 그 정혜선 회장이 좀 맡아주면 안 되느냐? 일각에서. 너무 이게 못하니까 정몽규 회장이. 근데 그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양궁협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축구협회도 이게 26년간 정시 집안 해온 거예요, 어차피. 두 협회 다. 근데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죠. 맞바꾸자고요, 지금. 맞바꾸면 안 되죠. 정몽규 회장 오면 안 되고. 제 말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두 개를 맡든지. 협회를 두 개를 맡는다. 뭐 그래도 되고 이제 또 뭐 축구협회도 충분히 같이 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궁협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회사가 돼야 되지만 축구협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회사가 득을 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에 필요한 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 정의선의 리더십인 거지. 그 전에 뭐 정몽준 회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 돈 뭐 협회에 뭐 조금이라도 썼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거다, 지금. 그 겸직을 하라고요?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만큼 이게 정의선 회장이 국민협회장이니까 축구도 이게 우리 국민 스포츠 아닙니까? 좀 제대로 이게 키워보자는 거죠. 소정 변호사 극찬을 하셨어요? 국민협회장이라고 지금 극찬을 하셨어요? 뭐 흠잡을 겹지 않습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도 이게 모든 경기를 다 이게 관람하고요. 시상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기업 회장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평가를 국내외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입장에서 좀 주목되는 거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사실은 지난 도쿄올림픽은 안 나갔거든요. 8년 만에 이번에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한 건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도 메달 좀 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금은 없고요. 은 둘, 동 셋. 그리고 종합 순위가 54위. 8년 만에 올림픽 참가한 북한. 그래서 뭐 종목을 보면 탁구, 뭐 다이빙, 복싱, 뭐 레슬링 등등등 이렇게 선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진 기자. 북한의 역대 올림픽 성적하고 비교하면 이번에는 성적이 좀 어떤 겁니까? 일단 금메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북한은 7개 종목 16명, 굉장히 작은 규모를 꾸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체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승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요. 2개의 종목에서 메달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더욱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견된 선수에 비하면 성적이 좋은데 역대하고 비교하면 금메달이 안 나온 거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북한도요. 물론 시차를 둬서 늦게 중계합니다만 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다네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3차 올림픽 경기대회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 권투 예선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 선수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선수 사이에 이 경기에서는 10대의 카나다 선수 사모 맥킨토시가 1등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뭐 뭘 보여주는데 뭐 지운 게 있네요. 가끔가다 국제 경기 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걸 북한이 이렇게 지우고 보여줬는데 지금 화면으로 정리돼 있죠. 올림픽 중계 화면에서 미국 국기를 지웠어요. 뿌옇게. 지금 수영 선수들 얘기 중계해 주는데 수영 선수들이 한참 이 경기를 진행하는 상태도 지웠고요.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을 때도 지웠어요. 근데 보시면 그 위에 보면 캐나다하고 중국 국기는 그대로 있는데 미국 국기만 뿌옇게 안 보이게 해놨는데 저거 안 보인다고 저게 안 보입니까? 다 알지 지금? 김상일 평론가? 네. 이번 올림픽에 북한 선수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타국 선수들과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 우리나라 선수들하고도 만나서 인사하고 또 때로는 한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 막 응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메달을 땄을 때 우리 선수가 같이 셀카를 같이 찍는 모습까지 나와서 아 분위기가 조금 선수는 달라졌나 보다 했는데 북한 방송은 여전하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그럴 됩니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신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신 성분들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만약에 중계가 되거나 한다면 국내의 여론이나 국민들이 그거에 동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것들은 당연히 되도록이면은 어떤 편집을 하거나 해가지고 영향을 제한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아니 아까 수영은 차라리 그럼 보여주질 말지 그걸 국기 지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적대국 내지는 이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뒤처진다는 게 보여지면 안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고요.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또 나가서 그 현장에서는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돼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반면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국제 면허를 좀 갖추고 오히려 아 북한의 수준이 이 정도야라는 걸 보여주게 훈련을 받은 행동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진짜 아직도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아까 삼성 휴대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이재용 회장도 직접 그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게 약간 뭐가 뒤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좀 보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한테 각각 하나씩 제공이 됐어요. 삼성 이 휴대폰이요. 그럼 북한 선수들도 받아가는데 지금 보면 북한 올림픽 위원회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서 배정된 삼성 스마트폰을 받아갔대요. 올림픽 위원회가. 이게 선수들한테 배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가져갔대요. 근데 이 휴대폰은요. 이게 군사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전자기기잖아요. 그래서 안보리 제재 물품이랍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래요. 그럼 이게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서 올림픽 때만 쓰세요.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할 때는 돌아갈 때는 반납하라는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예 북한 자체가 수령을 안 하겠다고 했대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수령했어요. 손정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북 제재 논란인데 IOC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네, 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 IOC는 이 북한에게 지급을 했고 북한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또 항구하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암묵적으로나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대북 제재로 꼭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조금 행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뭔가 불편한 건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게? 뭐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고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신에는 또 이걸 어느 정도 전 세계 국가 선수들에게 다 줬는데 북한만 유일하게 반환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내부적인 토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이고요.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선수단,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그 휴대전화를 반납할 의무가 없다. 그 뜻은 가져가도 된다예요. 근데
이거 유엔 결의 위반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 입장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외교부 당국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엔 안보리는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IOC에서 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얘기인데 IOC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게 가져가는 건 아까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수정한 게 아니라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일괄 수정해 갔다 그러거든요. 손혁 변호사, 이거 북한으로 가져갈 거로 보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근데 그 IOC가 저는 참 이게 잘못하고 있다 봐요. 옛날에 평창 올림픽 때 그 태도가 맞는 거예요. 사용하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수령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반납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뀝니까? 대북 제재는 이게 똑같은데 저는 IOC가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이제 북한에서 이걸 선수한테 줄 일은 없죠. 남한에 우리나라 영한하게 음악만 들어도 사형까지 이제 형량 올려놨잖아요. 예. 처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삼성 핸드폰을 쓰라고 이게 줄 일은 제로다.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뭐 김정은 일가가 쓰지 않겠습니까? 버리진 않겠죠. 김정은 북한에도 이게 그 스마트폰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때 기사가 많이 되고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근데 품질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은 이게 세계적이죠. 예. 따라서는 김정은 일가들이 자기들에게 그냥 불법 사용한다. 그래서 IOC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선수들에게 뭔가 뭐 마케팅 목적도 있지만 호의 차원에서 제공을 다 한 건데 그리고 나중에 그 선수들이 그걸 다 쓰게 되면 그게 뭐 그 자체가 벌써 다 마케팅 차원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급했는데 북한 선수가 딱 등장하니까 대북 제재 갑자기 심각하게 간 겁니다. 근데 IOC는 지금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 관련 속보가 방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군 당국이 발표를 했네요. 북한 주민 한 명이 서해 NLL을 넘어서 귀순했답니다. 귀순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 한 명이 서해 NLL, 그렇다면 바다를 통해서 넘어왔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보 영상입니다. 보시죠. 일부 이미 보도가 나와 있는 걸 방금 확인을 했는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뭐 군인지 뭐 민인지 아직 그것도 아직 구분이 안 됐겠네, 그죠? 네, 제가 뭐 그걸 1차 보고는 받았지만 법령상 그걸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여튼 그 관련 기관이 조사가 끝나면 관련 기관에서 정식 발표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도 지금 방금 난 거라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했어요. 좀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북한 주민 한 명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서해로 귀순했다. NLL을 넘어서 귀순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온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간첩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 뭐 당연히 저건 조사를 하겠죠. 지금요. 북한 주민 서해 NLL 넘어서 귀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하다 갑자기 북한 주민 귀순 얘기까지 갔어요. 지금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죠. 자, 다음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차선의 결과는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그걸 좀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뭐 제가 재산 신고 몇 년 전에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세 외에도 부채가 많이 있고요. 그 권노갑 고모님도 계약이 된 후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들으셨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그래 알아서 잘 정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아, 알아서 잘 정리하거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예, 가족들 상의해서 잘 정리하라고
길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입니다. 이제 와서 왜. 자,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했다.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에 매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지적과 비판을 받았던 아들 김홍걸 전 의원. 근데 오늘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그동안의 과정과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중에 핵심은 뭐냐면 부채가 많아서 어쩔 수 선택이었는데 이른바 야권 인사들에게 그동안 이런 거 설명 얘기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매각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없었고 연락 없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들 이러는가?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중 몇몇은 김홍길 전 의원이 매각하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락도 없더니 지금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씁쓸한 장면 같아요. 그 DJ께서 돌아가신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예. 지났고 또 자제분이 현역으로 지금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저 문제가 있음을 작년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었고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할 의지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동교동계 DJ 이제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근데 지금 와서 이게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때 같이 계셨던 가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지 않으면은 비난받을 우려성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나는 사재, 내 계좌에 있는 걸 전체 금액을 다 털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거랑 다름없다. 아, 해방이 됐는데 독립운동하는 거나 다른 게 예, 없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뭔가 도움을 줄 때는요. 그 시기에 맞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남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민주당의 사실 정신이 DJ였던 어떤 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이걸 공식적인 의제로 삼아가지고요. 의총장에서도 상당히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논의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당연히 되다 보니까 좀 씁쓸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강성 지지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낸 요리책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렇죠. 그걸 대량으로 사주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줬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시키면서 힘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DJ의 흔적이 많이 빠져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이거를 지금 DJ 사저 문제를 당에서 논의하는 거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교동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좀 미리 이 상황을 알고 조치를 할 수 있을지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니까 대처한 건 좀 씁쓸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사재를 팔아서라도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김홍걸 전 의원이 뭔가 지적을 좀 내놨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제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유각 한 1,000만 원이 현금이 통장에 정기금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쓰셔야지 앞으로. 그야 뭐 아파트 평수 줄이면 되죠. 그래서 저라도 성의를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의를 표시한 다음에 그 매입이 결정되면은 국민과 민주당의 도움을 청하자라고 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전 재산을 내놓으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나 새로운 그 매입자와 상의를 안 하신 상황에서 뭐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 김홍걸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요. 전 듣지 않겠다. 잘하겠지. 아무런 대안은 내놓지 않고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은 뭐 설명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오늘 저렇게 뭔가 설명을 했어요. 김성환 평론가. 네. 김홍일 전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어떤 뭐 본인의 개인 사조를 뭐 잘 털어서 뭐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다. 그때는 뭐 별 얘기 안 하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의원은 왜 이제 와서 부인의 재산까지 뭐 처분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우리 이준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김홍걸 의원이 이것을 이렇게 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죠? 근데 지금 김홍걸 전 의원 얘기는 본인이 매각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라는 것이고. 말이 틀린데 지금 보면은 구체적인 인물들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다. 내가 판다는 거를. 근데 그때는 전화 한 통 연락 없더니 지금 와서 왜 그러냐. 이게 김홍걸 전 의원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김홍걸 의원이 예. 지금 공격당하는 상황에서의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예. 김홍걸 의원의 이런 지금의 일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좀 아쉽다. 좀 오히려 심지어는 좀 혼이 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 거기에 뭐 사제를 털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오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제를 털 수도 있으니 같이 논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내가 그냥 사제를 털겠다 이 얘기만 하면 그걸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으면 또 그것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해서 툭 던진 것 같은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홍걸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거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뭐 민주당원이니까 모금운동 한다 그러면은 참여하겠지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지만 김홍걸 의원은요 재산 신고를 하면 자기 재산 신고한 걸 보면 자기 재산이 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차남에게 20억 상당의 집도 양도를 했잖아요. 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분양권도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논란도 됐잖아요. 그리고 처가도 꽤 뭐 이렇게 부동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따르게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머니의 유지도 있었고 거기에 깃들어진 정신도 있었고 그런 걸 이어받아서 본인이 심지어 국회의원도 했어요. 본인 김홍걸 세 글자로 국회의원 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과 정신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높게 사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켜드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렇게뿐이 처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은 저도 하고 싶고 다른 분들도 저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으로 가버렸는데 어제 정청래 의원이 세금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요. 지금 세금 얘기를 왜 합니까? 라는 또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동교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동교동 사저도 B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돈 빼먹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살아갈 국리를 좀 하는. 손석 변호사는 일단 세금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세금으로 이걸 뭘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이거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사저, 그다음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 23년 살았던 사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의 매곡동 사저, 이걸 한 분이 다 샀어요. 홍성열 이분이 그 마리오 아울렛 회장님인데 사저를 이게 다 샀어요. 이거 가지고 아마 이게 또 사업을 뭐 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대통령 사저를
세금으로 사준 예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냥 뭐 사고 매입하고 이런 그렇죠. 거다. 예. 다만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 집권력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면요. 이런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요. 예. 그런데 세금으로 사주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규제만 지원은 조금밖에 안 줘요. 오히려 따라서 이제 그 세금으로 이걸 다 사준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주장이에요. 뭐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말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가장 나쁜 게 김홍걸 이분이에요. 예. 이 집이 자기 게 아니에요. 법률상으로 이게 악용하는 겁니다. 이호 여사 유언을요. 예. 그때 그 변호사가 작성했다는데 제가 아는 예. 좀 착각에 공정을 안 받았는데 다른 요건을 보면요. 전부 이게 매각됐을 때 3분의 1은 기념사업에 내고 예. 나머지 3분의 1은 3명의 자녀가 N분을 내라. 이게 유언이 그대로 돼 있어요. 예. 다만 이게 자필 유언도 안 되고 공정 유언으로 가야 되는데 공정이 안 되니 유언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럼? 근데 이거는 어머니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 계모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예. 상속권이 없는 거죠. 이런 게 법을 명백하게 저는 어머니 뜻과 다르게 악용하는 거다. 이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팔아가지고 세금 17억 중에 5년 분납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100억에 팔리면 본인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게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 산 사람이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뭐 사기 강박도 아니면 어떻게 해약할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와서 막 박지원 떠들고 하지만 방법도 없고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봐요. 김홍걸 전 의원이 이 매각과 관련해서 뭔가 좀 설명을 내는 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자가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거나 할 생각 없고 새 단장의 공간을 보존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매입하신 분의 호의에 기댄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 최악은 아닌 차선의 결과다. 차선이라 그랬어요.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시죠? 차선으로 보입니까? 이거? 아무리 저런 해명을 해도 저는 이번 사태는 김홍걸 의원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저분의 잘못된 처신, 저분의 얄팍한 사적 이익, 이게 모든 일을 닦고 이게 만든 것 같다. 정말 인신공격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4년 전인 2000년에 또 김홍걸 의원 재산 논란 관련했을 때 정의당이 낸 논평이에요. 호부견자라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호부견자면 이거 굉장한 험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요? 네, 전 그 얘기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도 뒤늦게 아뜨거라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면피하려고 지금 다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걸로밖에 안 비춰져요. 이 얘기는 자꾸 끌면 끌수록 제가 보기에 열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한은 혀를 끌끌 찰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DJ의 유업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이걸 그냥 모두에게 공공에 기부를 해버렸어야죠. 기증이나 기부를 하라 차라리 그럴 거예요. 세금으로 그걸 사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걸 그냥 기부해버리고, 기부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채무 관계가 있고 뭐 어쩌고 하면 그걸 다 정리해야만 가능할 테니까. 그러나 관리를 해달라. 아까 윤보선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 아마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세금으로 사자 이 얘기도 전 맞지 않는 거고, 또 돈 모아서 뭐 매입하자 그거 요란하게 소문내서 할 일이 아니죠. 정말 뜻이 있다면 뜻이 있는 분들이 조용히 하면 되고요. 모든 책임은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됩니다. 그분이 경제적인 사적 이익 이거에 정말 너무 혈안이 돼서 이러지 말고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희 변호사, 지금 이걸 사들이신 분이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카페 관련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다 끝났어요. 매각이 완료된 건데 본인은 이제 되팔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자가 김원걸 의원이 아니고 새로운 매입자가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가 전적으로 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를 결정하는데 이걸 돈을 모은다 한데 판매하지 않는다, 매도하지 않겠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저의 쓰임새가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사업가니까 혹시라도 굉장히 많은 돈, 100억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사재를 마련하고 기금 모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모일지, 보통 이런 일은 가족들이 모으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가족들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수십억, 1, 2억, 수천만 원을 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건요, 그 집은 사전은 이미 팔렸고요, 주인이 바뀐 상태고요. DJ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식과 후손과 야권과의 관계만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런 얘기들만 나와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팔아놓고. 이거예요 지금 서로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죠. 역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얹기일까? 숟가락을 얹는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뭔 총을 들고 있네 저기. 저런 사진에 숟가락 얹기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일단 최근에 올림픽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선수들에서 박수를 많이 부르는 상황이니까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뭔가 장면을 연출한 건가요? 우선 조국 대표의 모습부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중석에서 또 응원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 슛오프 10.9점 만점. 이게 뭐 발차기도 하고 뭐 사격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림픽을 연상시키면서 본인의 주장을 거기다 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사격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사격 선수 콘셉트 사진을 올린 이재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 출격 준비 완료. 근데 이 해시태그 이렇게 표시되면 뭐 명사수, 그러면서 뭐 올림픽 사격 뭐 이렇게 되면서 10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사진 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는 사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내용들을 사격하는 자세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세를요. 이렇게 보고요. 계속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예, 저런 모습의 사진을 찍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죠. 진종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 청년 최고위죠. 여기는 진짜 사격 선수였잖아요. 전 국가대표 메달 많이 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재명 전 대표 저 모습과 관련해서 방탄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이 해시태그를 보세요. 명사수는 명사수. 이거 무슨 뜻을 쓴 것 같죠 지금요? 일단 이준우 의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을 정치인들이 홍보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림픽이 있거나 월드컵이 있으면요, 항상 이렇게 인기에 편승하는 정치인이 항상 나타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00만 흥행하는 영화가 히트식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 영화의 주인공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또 이제 뭐 카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하는 게 인기에 편성해서 좀 덕을 보려는 게 아니겠는가. 뭐 사실 그것만큼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1심 선고를 2개나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본인 입장이 지금 경각에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격 인기에 편성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저런 모습은 좀 응원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좀 장난스럽고 재밌게 할 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저게 지나치면 그들만 잔치고 잘못하면 또 오히려 소외되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런 반감을 줄 수도 있고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산무 정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세 가지 없다는 건 사실 조국 대표가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 본인이 예. 공정이나 정의, 상식 이 세 가지가 없는 분이라고 지탄을 받고 또 국민들한테 그럼으로써 촛불 집회에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 스포츠에 좀 편승해서 좀 홍보하는 거는 좀 뭐 지지자들한테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또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방금 전에 진종호 최고위원이 반응을 보인 게 있잖아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표적은 어디입니까는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뒤에 해시태그에 명사수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표적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 대표 그리고 대법원 이 세 곳을 표적으로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사법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곳을 표적으로 해서 본인은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암시를 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명사수는 뭡니까? 명사수 약간 여러 가지 의미 같은데요, 저거는. 글쎄요. 뭐 명사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재명의 사수 뭐 지킨다 뜻입니까?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비꼬아서 얘기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발목 잡기, 이제 국정을 이제 흔드는 저런 거에만 몰입한다. 이제 그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희 평론가 손 드셨는데 말씀하세요. 예. 아니 우리 이진우 위원님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예.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시즈널 이벤트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추석 때는 추석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무슨 선수를 활용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경기장을 뭐 특권을 이용해서 뭐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정도의 홍보를 한 거는 오히려 그래 시즈널하게 예. 잘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일이지 이게 그냥 무조건 예. 되고 비난을 할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진우 의원께 하신 질문이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지금. 저도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어떤 방탄 예. 분위기나 이런 거는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비판적인 시각을 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비판할 구석이 있는 건지 숟가락 얹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편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시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은 거기에 효과적인 걸 고민해서 홍보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걸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게 무능한 것이죠. 윤경호 소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저도 비슷해요. 예, 이건 아마 이건 전형적으로 팬덤들은 예. 잘했다 좋아할 거고 나머지 반대쪽에서는 뭐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그냥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친구들 굉장히 먼저 잘 잡았네. 약간 놓쳤네. 아쉬워서 우리는 놓쳤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한 걸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거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팬덤들은 아이고 잘했네 이러지만 나머지 반대쪽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런 거 할 때냐 예. 뻔하잖아요. 너무나 이건 그러니까 전 이건 보는 쪽과 예. 평소에 어느 쪽에 자기가 발을 담그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그냥 갈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근데 금메달 딴 거는 전 국민이 이런 의지가 없죠. 다 같이 기뻐하고 축제할 만한 그런 사안인 거죠.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 거기에 개입하는 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자중해야 되고 본인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비판하고 또는 견제하고 또는 도움 줄 것인가 여기에 사실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금메달 전 국민이 기뻐하는 금메달에 편승해서 자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절반의 이상 국민들을 제가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거라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저 말씀에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대선 때요. 여야가 붉은 악마 응원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거기에 가서
선수들을 만나가지고 뭘 했다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응원석에서 응원만 했거든요. 열심히 국민과 호흡하면서. 그래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금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무슨 개입이 있었고 무슨 편승이 있었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런 표현만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축하하는 거 이상에 본인이 마치 금메달 딴 선수인 것처럼 하는 거는 지나친 거죠. 축하진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 굉장한 토론거리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지금 이쪽에 두 분께서. 자, 이런 가운데 가끔씩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신데요. 이재명 전 대표와 지금 정몽주 최고위원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냐 안 되냐는 몰라도 되면은 그거 복이 안 나 저기 안 나 뭐 그놈이 그놈이지. 예. 미곤스라고 제일 큰 탄덤을 거느렸던 친구예요. 민주당에서. 공주교도소에 가 있을 때 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대표 후보고 최고위원 후보고 전부 공주의 아련을 갔어야 될 정도로 막강했던 정봉준 한때 이제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 좀 버거 그리고 나이로도 좀 위에요. 정봉주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정봉주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같이 지도부에 있으면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좀 버거울 거다 또는 불편할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걸 설명해 줬는데 지금 많은 분이 정치권에서 하시는 얘기가 2007년 당시의 모습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정봉주 두 인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어제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하지 맙시다. 아니, 제발 고소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치인이에요? 아니죠. 정봉주 의원이 권고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제 피의자에게 이건 상반 고소라고 가르친 그 내용이에요. 하세요. 자. 네.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선 내가 나는 정동영 후보 지원하고 그래 공동장이면 고등학교하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 저거 원래 반명이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그때 사진 보면 대표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푸르푸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김선일 평론가인데 지금 2007년 당시에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는데 굉장히 언쟁을 벌였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언쟁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동영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게 동원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김영주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이 셋이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하면서 그럼 그때 정동영 후보 측에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상호라는 부산에 유명한 또 미키라는 예명을 가진 분이 있었고. 근데 거기를 급습을 하니까 이거를 그 상황을 그 무마하기 위해서 조금 이분들과 완력적인 좀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감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한쪽은 무슨 감금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큰 소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아무튼 저런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악연처럼 남아있는 건데 이거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겁니까 지금까지?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는 그 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본인들이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메인이었으면 앙금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앙금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남아있을까? 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거예요. 정봉주 의원이 선동 능력이 꽤 돼요. 그런데 원외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일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내는 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한 군데는 저는 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당대표가 되실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이시는 분이 최고위원 구성을 내 맘대로 하겠다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민주정당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회 경선 때 정봉주 후보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뒤에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급상승해서 1등으로 올라서고 정봉주 후보가 지금 2등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거 버거울 거다 관계가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같이 지도부에 두 인물이 올라가면 이거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옛날에 2007년도에 저 안건보다 오히려 근데 이번에 총선에 있잖아요. 총선이? 총선에 경선을 이겼거든요. 아. 근데 그걸 취소됐죠. 총선이. 근데 양문석이나 김준혁 의원하고 비교해 보면요. 뭐 그분들에게 버텼잖아요. 누가 더 이게 나쁘다 하기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인데 둘이는 게 됐잖아요. 그 앙금이 그 속으로는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최근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잊었다. 이번에 뭐 새 출발하니까 이러지만. 정봉주 후보한테는 그 총선 때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부활로 했으면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의원처럼 이게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런 앙금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순위도 막 바뀌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의원은요. 정책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실장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게 가까워졌는데 오랜 동안 이게 변방에서 비주류로 서러움을 이게 좀 겪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이재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아마 약간 이게 동질감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으로 개입해버렸다니까요. 이거 후유증으로 갑니다.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끝나고 나면요. 아마 이게 반 이재명으로 상당히 돌아서지 않을까. 지금은 표가 아쉬우니까 다 이게 뭐 지금 반길 안 들지만 저는 이제 끝나면요. 상당히 반 이재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거 버거운 관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좀 하시더군요. 다음 주제는 글쎄요. 이 주제는 뭐라 그럴까? 여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권과 야권이 같이 들어간 주제라고 해야 될지요. 일단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부럽나?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과거부터 비판적 입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당 소속 정치인이 반박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준석을 따라하려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걸 겁니다. 정치하면서 당대표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거를 명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최고위에서 우리 편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 내가 쫓겨나질 않을 거야. 이거 완전 그 방탄 프레임 본인이 잘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총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야 진짜 총기가 많이 떨어졌구나. 총기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사심이 혹은 질투심이 뭐 사심이든 질투심이든 그것이 총기를 덮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가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저 발언, 그러니까 한동훈 친정체제, 이재명의 체제 뭐 그게 부럽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부러워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복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르게 또 보신 분이 있네요. 김근식 교수는 사실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시는 분이죠. 이준석 의원님, 한동훈이 이재명 부러운 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이 한동훈 부러워하는 것이죠. 본인은 성공하지 못한 당 리더십을 한동훈이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게 못내 부럽고 짜증나는 거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냅니다. 비슷한 목소리 내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또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물론 부러움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 정치라는 것이 잠재적인 다 경쟁자고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뭐 부러운 점도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걸 또 서로 간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망신 주고 하는 것은 또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준우 의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를 불허하는 겁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불허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 뭐 누가 누구를 불허한다지 이거보다는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그냥 말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뭐 개혁신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좀 부럽다고 볼 수는 있겠죠. 부럽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누가 누구를 불허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김근식 의원님은 또 실패한 리더십이 성공한 당 리더십 불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출범한 지 이제 뭐 열흘 넘어서 20일 좀 가까이 되는데 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성공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준석 이 국민의힘 전 대표의 리더십은 실패한 걸로 보십니까? 그건? 성공하지 못했죠.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당 지도부를 본인이 끌어안지 못하고 지도부의 어떤 반대 의견에 의해서 본인이 결국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실패가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도 조국 대표가 지금 밀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회의 통과했다가 제2 요구권이 발휘돼서 국회 돌아왔을 때 이타표가 생기는 걸 안 생기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알 수 없는 거라서요. 지금 저렇게 섣불리 뭐 성공한 리더십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오버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경호 수사님,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근데 좋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이재명 전 대표까지 끌어면서 불어와서 그러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지금 생각은 뭐 같습니까? 지금? 글쎄, 뭐 다시 국민의힘에 뭐 관심을 갖는다, 뭐 그쪽으로 뭐 넘보고 있다. 저는 그거보다는요. 지금 뭐 배운다, 부러워한다, 뭐 따라한다, 누가 누구를 이게 최근에 박지원 의원 입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입에서 나왔죠. 이분들 본업이 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외에 있을 때는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가서 새치혀 가지고 남 어떻게 하는 거 뭐 간섭하고 비평하고 이게 그들의 직업이었어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인정받았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간에 이제 헌법기관이잖아요. 300명 중에 하나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제발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처신과 언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준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준석이라는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이라는 저 국민의힘 이제 갓 된 대표가 뭐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그걸 깐죽거리면서 비평하고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뭐 부러워할 거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차라리요. 정말로 대통령이 몇 번이나 비토권을 행사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게 그대로 정말 덮여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종호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국정농단에 가까운 정도의 개입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개혁신당의 입장이 뭔지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는데 금투세법 갑자기 지금 해제하자고 아니 갑자기는 물론 아니에요. 뭐 선거 전부터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그 얘기를 건드려 가지고 한쪽에서는 아주 감정적으로 투자자들이 대응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맞는 건지 더 중요한 현안이 많아요. 그분들이 원외에서 할 일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내는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하나인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제발 그런 거 가지고 남의 일, 남의 처신, 남의 행동,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못 되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언급하는 거 이거 말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전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분명히 알 텐데 왜 그러는 건지는
이유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남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분들이 원외에 있을 때는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기 몸값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제발 좀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걸어주기를 주문합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전 대표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뭐가 부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조혜진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과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런 약간의 본인의 주장을 섞여서 얘기했어요.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재명 방탄에 이용당하는 개딸당의 들러리로 이미지 고탁되기 전에 노선과 진로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야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야당, 민주당의 어떤 움직임에 편승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걸 개딸당의 들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미지와 정체성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새 출발하는 지금이 대선 승리 연합 복원할 기회.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도 소통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일 평론가. 이 뜻은 대선 승리 연합. 국민의힘과 손을 잡던가 두로란 소리입니까, 그럼?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워낙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게 난망했다. 그러나 어쨌든 미래로 가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단계니까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고 이 정당의 새로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협력과 경쟁을 해라.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조혜진 의원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비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그러네요. 최근에 보면 그렇죠. 주로 그쪽에 시각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저기에서 내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내 땅인데? 그렇죠. 저기를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저쪽으로만 관심이 가 있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데 저런 연대설 앞선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조혜진 전 의원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반응을 보인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미 한 대표에게 뺑소니 피해 당했다. 한 번이면 족하다. 뺑소니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계속해서 저 안에서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아, 밖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그렇죠. 저게 잘못하고 있다. 내가 더 잘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저쪽으로 내가 가서 주도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런 어떤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공간이 열린다면 저는 이준석 의원은 저는 그걸 선택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합당 또는 복당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만한 어떤 공간이 열린다면 그때는 결단을 해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조혜진 의원 잠깐 제 생각 말씀드리면 조혜진 의원님이 아마 여기서 좀 가교 역할을 좀 하면서 지금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있으면 오히려 좀 눈치가 보여서 좀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원내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한 빈틈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적어도 우리 쪽에 와서 합류를 못 하더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발목 잡기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 정도 역할만 해도 조혜진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 포석을 좀 두고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제 부럽다
누가 누구 불었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불었군요.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향후 행보 이런 것까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경찰들이 워낙 계속 있으거든요. 저 쪽이나 앞으로 쭉 가시면 그쪽에도 서 계세요. 자, 음주운전이 찍힌 CCTV 이게 이제 공개가 됐죠. 물론 이제 뿌옇게 나왔습니다만 대충 뭔가 움직이는 건 보였어요. 근데 킥보드 아닌 스쿠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BTS 멤버죠. 슈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가 좀 바뀌어요. 처음에 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범칙금, 면허 취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요. 전동 킥보드라고 강조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뭐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뭐 저희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냈죠. 사과 입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CCTV가 뭔가 공개돼요. 도로를 딱 질주하는. 근데 안전자세로 이동하는 CCTV가 공개됩니다. 그럼 이거는 킥보드가 아니라 스쿠터예요. 경찰도 이거 스쿠터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소속사 입장문이 나왔는데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해서 킥보드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약간 오해가 있었고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안을 킥보드라고 계속 얘기해서 뭐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근데요. 입장이 좀 달라진 거잖아요. 설명이 더 나왔고. 손혁 변호사. 예. 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전동 킥보드하고 전동 스쿠터는 다르다면서요? 뭐가? 수위가? 지금 이제 그 전동 킥보드는요. 예. 음주를 처벌하는데 그냥 범칙금. 예. 범칙금은 이제 그 형벌이 아니에요. 벌금이 아닙니다. 그냥 범칙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스쿠터는 차하고 이게 똑같죠. 바로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벌금형이랑. 그 같은 음주에서 하늘과 땅이죠. 전과가 있고 그건데. 근데 지금 킥보드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아 이거 저희는 그냥 안장이 달린 킥보드인데 알고 보니까 스쿠터입니다라는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설명을 믿을 이게 그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거 두 개도 구별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스쿠터하고 이게 어떻게 킥보드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슈가 씨 측에서는 슈가 씨가 입장을 냈을 때는 전동 킥보드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 소속사나 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축소하려고 거짓말인 거죠. 아 그렇게 의심하세요 지금? 아니, 의심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냐고요. 그 타본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축소 의도로 의도적인 거짓말이고, 예. 그다음에 해명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더 큰 거짓말이다. 앞에 거는 거짓말, 뒤에 해명은 더 큰 거짓말. 아 몰랐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 그거는 이게 더 큰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예. 축소하려고 거짓말인 걸 이걸 이게 마치 자기들은 이게 그 고의가 없은 것처럼, 뭐 실수인 것처럼, 이제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거짓말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더 큰 거짓말로 봅니다. 지금 이 슈가 씨와 관련돼서 약간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게 지금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이거든요. 물론 이게 근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무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의 판단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에 징계 대상은 아니다. 이거 윤기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너무 저도 이 규정을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과거에 보충력 뭐 이런 건데 예. 그러면 근무 시간에만 그리고 또 관련 규정에 보면 근무 시간에 뭐 품위 손상 뭐 예. 기타 등등 예. 하면은 복무일을 뭐 5일 단위로 늘릴 수 있다. 뭐 추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게 뭐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저는 이 슈가라는 이 친구의 이 건을 보면서 김호중 씨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자체만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예.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을 뭐 그냥 그거를 아니라고 뭐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예. 붙어져서 나중에 보니 뭐 무슨 공연의 뭐 수익이 뭐 손실을 입을 걸 우려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가 있었지만 더 큰 걸 잃었잖아요. 저는 이 슈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본인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너무 설명을 잘하셨지만 스쿠터인지 아니면 킥보드인지 예. 이걸 거짓말함으로써 지금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서 이런 정도의 징계만 하고 넘어가는 것 또는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느냐는 새로운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켰잖아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음으로써 더 큰 매를 맞게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병무청이 예. 저 슈건지 뭐 예, 저게- 슈가. 예, 예. 슈가 저게 변호인입니까? 아. 저 병무청이 아주 나쁘다 봐요. 오. 우리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에 보면요. 예. 항상 예.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항상인데 이걸 왜 근무 중으로 축소합니까? 그럼 공무원들하고 똑같잖아요. 공무원들에게 품위 유지가 퇴근 후에 밤에 음주운전하면 이게 왜 징계합니까? 품위 유지가 이게 퇴근 후에나 적용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준하는 항상 거 되는 아니냐 거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럼요. 이거는 이게 병무청이 왜 슈가의 변호인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준호 위원 하신 말씀 있어요? 한 30초 남았습니까? 그 가수 김호중 씨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운전자 바꿔치기로 했거든요. 바꿔치기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슈가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슈가는요 이동수단 바꿔치기를 지금 시도한 거예요. 바꿔치기요? 이동수단 바꿔치기죠. 킥보드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스쿠터로 뒤늦게 알았다.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 김호중 씨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크게 지금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이동수단 바꿔치기 한 것은 좀 문제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이제 오늘 입장 나온 거는 사안 축소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건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네요.